겠습니다. 농지법입니다. 396페이지에 있는데요. 요거는 용어정이 요거는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중개 실무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거 농지, 농업인 용어정이. 농지 공법에서는 중요하죠. 이게 개념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 땅이라 하더라도 농지법상. 근데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실무상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시골집에 여기에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된데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금방 무너지죠. 그 집 뜯어내고 여기다가 3년 동안 집터에다가 배추를 3년 이상 심어놨다가 여기에 다시 만약에 전원주택이나 뭘 집을 지으려면 농지에다가 집을 짓는 거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공시지가 30%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잘 모를 텐데 시골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2층 같으면 옆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농지에다가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돈 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 배추 뽑아내고 농사 안 지었다고 해야 되겠죠. 적발되면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면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라고요. 3년 이상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 통작거리,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는,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를 통작거리라고 하죠. 통근하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거리가 통작거리입니다. 철폐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천에 거주하면서 강원도에 있는 땅 살 수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땅을, 원주에 있는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치악산 밑에도 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사 안 한다고 하면은 그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겠죠. 농사 안 짓는지 짓는지를. 그걸 농사 안 지으면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기는 합니다. 자, 농업인, 이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왜 농업인이 중요하냐면, 농업인들은 농가주택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지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농지에다가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다고요. 농업인은. 근데 도시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걸 받아야 된다고요. 자,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30제곱미터 이상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경작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옛날에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0만 원 이상인 자가 농업인입니다.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이제 소유상한, 요게 중개실무의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소유상한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상한이. 옛날에는 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소유상한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다만 아직도 소유상한이 예외적으로 3개가 있는데 이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한 경우에는 역시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970년대 이럴 때는 시골에서 전부 도시로 다 나갔거든요. 그 공장 다니다가 명절에 올 때 이제 양복 입고 오는데 막 손에는 때가 끼어 있고 이렇더라고. 기름이 끼어 있고. 그래서 제가 시골 갈 때는 양복을 안 입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 본 게 있어서. 그 시골에서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가는 경우 망하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50%는.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까지는 안 팔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3번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이게 세대원 합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합산. 세대원 합산.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부도 세대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부부라도. 네. 그래서 세대 부부가 있으면 각각
이렇게 X로 출제했어요.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시험에 그런 게 있어요. 세대원인 남편 명의로 55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세대원인 부인 명의로 650제곱미터를 추가로 더 주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취득할 수 있다. X죠? 1000제곱미터 초과 있잖아요. 미만만 가능한데 사실 이런 주말 체험이 생긴 이유는 명분은 그 세계 우리나라는 사실 쌀 이런 걸 수입하는 게 훨씬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입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 100% 수입을 하다가 만약에 식량이 무기화됐을 때 외국에서 수출 안 한다 이러면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주말 체험 영농을 허용한다 이렇게 명분은 밝혔는데 실제로는 약간 투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도 탄핵됐다고 해도 그게 형사처벌하고는 상관은 없는 부분이에요. 형사처벌은 별도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헌법 위반해 가지고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요. 다시 개별법을 위반해야 돼요. 헌법을 위반하면 다만 공직에서 파면할 뿐이에요. 농지 취득자익증명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농지 취득자익증명 공법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중개실무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시구 업면장입니다. 군수 X입니다.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이에요. 군수 대신에 군수 X 이렇게 공법 시험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공법이 판례가 나온다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법 시험이 만약 판례가 나온다면 민법은 판례가 80% 이상이지만 공법은 없잖아요. 판례가. 그래서 공법이 더 쉽다고요. 민법보다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민법이 쉬운 것 같죠.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하면 할수록 공법은 쉬워지고 하면 할수록 민법은 어려워져요. 과목의 특징이. 공법은 판례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즉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 즉 농지 취득자익증명 못 받았다고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근데 지금 경매에서는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출 안 하면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 안 하면 불허가 처분이 나오고요. 그러면 매수보증금 낸 거 안 돌려줍니다. 떼입니다. 지금 경매 실무상.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못 받아도 그 공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만 못할 뿐이에요. 근데 실무적으로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가 공무원 충청남도 그 공무원 연수원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니까 그 농지 취득자익증명 담당 공무원 왔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농지 취득자익증명 안 내주는 경우 있냐 물어보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청했는데 안 내주는 경우 있다더라고요. 어떤 경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지목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전이라고 돼 있는데 밭이라고 돼 있는데 묘밖에 없는 경우. 시골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밭에다 묘만 해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답이라고 돼 있는데 지목이 답이라고 토지대장에 돼 있는데 논이라고 돼 있는데 가보니까 논이 아니고 저수지인 경우, 실제 농지가 아닌 경우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농사 못 짓는 땅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안 내준대요.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사전에 가서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이 되는지 여부를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제가 아는 분은 또 물어보니까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또 공무원 담당자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 이래. 그 옛날 사람 된다고 했는데 나 옛날 사람 그러면 옛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나한테 왜 옛날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참 골 아픈 거예요. 이게 경매가 굉장히 위험해요. 미리 그래서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신청해야 돼.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농지 취득자익증명 신청하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 줍니다. 그 농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여기는 전용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한자가 전용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죠. 전용.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말도 있다고. 전용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만 전용하여야 한다, 이 말은 X의 전적으로 중개 업무에만 사용해야 된다, X라고.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고. 금도 팔아도 되고 담배도 팔아도 돼요. 심지어 공인중개사법상은. 근데 이제 담배 판매 관련법에서 지금 중개사무소에는 못 판대요. 옛날에는 팔았어요. 중개사무소에 담배도. 담배 파는 게 손님 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대요. 담배 사러 왔다가 수프는 다른 것도 사잖아요. 그 수프가 담배 못 팔면 편의점 이런 거는 거의 망한대요. 그 무조건 담배 그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담배 점포가. 아니면 큰 건물은 거리 제한 없이 그 건물에, 큰 건물은 또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담배 막 보니까 뭐 이상 막 암 걸린 거 이런 거 다 그림 있어도 피더라고요. 그 다른데 좋은 다른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피고 이러더라고. 저는 담배 피우셔요? 저도 못 피워요. 저는 막 담배 냄새 맡으면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군대에서는 저도 피웠어요. 고참들이 뭐 일발장전 해가지고 뭐 피라 이러면 명령하니까 안 필 수가 없어서 피긴 했는데 제대하고는 안 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받고 신고했으면 이거는 이제 농지가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쓸 거니까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기는 받았는데 농업을 경영할 건 아니니까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다. 이런 거는 4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쓰는 경우, 주말 체험용 농 이런 거는 농업 경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는 우리 10년 보존, 이거는 농지법에 나올 수는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적 없고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옛날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LH 직원 광명 시형 신도시 투기 사건 때문에 생긴 내용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주말체험 영농,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주말체험 하러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그럼 다음 주에 가세요 하더라고. 다음 주도 시간 없는데 하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 가세요. 그 다음 주에도 시간 없는데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짜증내더라고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주말 체험한다고 했으면 해야 돼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도 제출해야 돼요.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기본서 메뉴에 보니까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되는 경우,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책에 있죠. 저는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자체는 모든 게 다 특례가 인정됩니다. 특별히 예외가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는 세금도 안 냅니다. 국세 지방세도 안 냅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도 안 받습니다. 국가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저도 오늘 상속 받아봤는데요. 네,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은 무조건 상속인이 가져가는 건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여기서 전용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전용은. 그 다음 이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다고,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니까. 합병인 경우에는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오는 거잖아. 합병, 분할, 공유농지 분할,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오는 거니까 안 받아도 되고요. 시효취득의 경우 안 받아도 됩니다. 허가구역 내의 농지인 경우 허가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 시효취득하는 경우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거 저한테 문의 온 게 많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공짜로 농사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 시골 사람들한테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거 문서로 안 적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냥 선의로 농사 지으라고 했는데
20년 지나니까 전부 집단 소송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고 20년 지났다고 그냥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소송을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시효취득 해가지고 이제 소송해가지고 판결 받으면 다 승소하더라고. 20년 지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 소유권 뺏긴 사람 많아요. 그냥 좋은 의미로 아무 증거가 없는 거. 임대차 계약했으면 차임을 받았으면 뭐 받은 거 증거라도 그냥 지으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받은 게 없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 시골 논도 잘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해서 20년 신효 다 돼가면은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죠. 시효는 뭐 소송을 하든지 명도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송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중단시켜야 된다고. 혹시 땅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조상 땅 있는지. 자, 농지는 원래 임대차 안 됩니다. 원칙은 직접 주인이 농사 짓는 게 원칙이에요. 농지법에 의해서. 헌법에도 그렇게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게 경자유전이죠. 밭갈경자, 놈자자, 밭갈놈만 밭을 소유해라. 그 말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게 경자유전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려면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 구두로 해도 되죠. 민법상 계약은. 근데 농지법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농지도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원칙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항력인데 시구 원면장 확인받고 농지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확인, 눈으로만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을 받아야 돼. 그 도장 받는 난이 있어요. 도장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최단기 존속기간, 농지는 3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죠. 예외적으로 단연생 식물재배지는 5년입니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3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됩니다. 그럼 또 3년 더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원래 위탁경영 안 되는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임신,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위탁경영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농사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하면 처분해야 됩니다.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요.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6개월 이내 처분하라고 처분명령을 합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안 팔리면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를 받은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고요.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국가, 공공기관은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된다 했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개 입찰해야 되고요. 입찰하는 것도 무슨 예를 들면 심의, 저도 뭐 토지보상 심의위원 이런 거 해봤는데 그것도 세배수로 뽑아야 된대요. 세배수 해가지고 그 회의 당일날 연락 와요. 세배수로 뽑아놓은 상태에서. 저도 금요일날 아침에 연락 와가지고 못 가서 학원 강의 와야 되는데 회의 참석하라 하더라고요. 미리 이야기해 주죠. 이러니까 미리는 못 한다더라고요. 미리 해버리면 로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는 안 해주더라고요. 얼마 주는데요? 물어보니까 1시간 정도 하면 30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회의하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아니면 재주장 해가지고 빠박 반대하고 막 이렇게 강렬하게 투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강렬하게 투쟁하면 다음에 위촉 안 한다고요. 이제 또라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했네요. 그리고 그냥 하면은 교통비도 따로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1시간인데 그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결국 하루 일당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도 매일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자, 이행강제금은 높은 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은 시세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옛날에 100분의 20이었어요. 이게 LH 직원 투기 사건 때문에 100분의 25로 바뀌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매년 1회 부과하고요.
건축법은 2회 범위 내에 있습니다. 건축법, 장사법은 2회 범위 내에 있었는데 농지법 1년에 1회 부과합니다.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이행을 하더라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확인설명서 서식 426페이지입니다. 교과서. 자, 확인설명서 서식이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특히 주의할 점이 주거용 임대차인 경우 요게 신설됐습니다. 주거용 임대차인 경우 408페이지, 기본서 408페이지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서 408페이지 4번 임대차 확인사항 이게 중요합니다. 408페이지 메뉴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이게 신설됐습니다. 이거 외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 현요구권 행사 여부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요 4번 별표해 놓으시고 주의를 하시라고요. 기본서 408페이지 요 3개가 전세 사기 때문에 신설됐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지금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계속 전세 사기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게 특히 4번 408페이지 그 4번을 별표해 놓고 특히 유념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입지 조건에도 이 옛날엔 도대주 교판이었는데 도대주 그 5번 408페이지 도대주 교판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도대주교 도로와 이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인데 판매 의료시설은 빠졌어요. 옛날에는 판매 의료시설이 있었는데 왜 빠졌냐 물어보니까 이게 칸이 적을 데가 별로 없다. 이게 4번이 신설돼 가지고 임대차에 관한 사항 요게 신설돼 가지고 판매 시설은 빠졌어요. 판매 의료 시설은. 근데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데 판매 의료 시설이 중요하죠. 제가 아파트 입주해 보니까 막 판매 의료 시설 무슨 이마트나 이런 거 들어오게 해달라, 의료 시설 종합병원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거는 들어오게 해달라 하고 물류센터 이런 거는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고 님비 현상, 핀피 뭐 이런 게 있죠. 안 좋은 거는 멀리, 좋은 거는 내 집 앞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또 바뀌었어요. 도대주 교판이었는데 지금은 판매 의료시설이 빠졌다고. 시험에 다음 중 확인설명서 1의 서식 입지 조건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도대주 교판, 판매 의료시설 하면 X예요. 판매 의료시설이 빠졌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만 기재합니다. 오늘 문제 있는데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하고 2의 서식, 4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기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모든 서식에 재산세는 다 들어가는데 종부세는 주거용, 비주거용 1, 2의 서식에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요. 여기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기본 확인사항은 주인이 안 알려줘도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주인이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은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하면 모르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내외부 시설 상태에 1의 서식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말할 필요 없어요. 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인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이거 줄 타고 내려가는 거, 여기도 있네. 줄 타고 내려가는 거 있을 거예요. 줄 타고 저런 거 옛날에는 아파트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에 보니까 그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뭐 이거 하면 밑에 층으로 내려간다더라고. 근데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려니까 하면 10만 원 내야 된다더라고. 돈. 그 만약에 작동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키려면 10만 원 이상 든대. 소방서에 출동해야 되고. 그냥 뭐 불나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밑에 층으로 내려가더라고. 저는 또 밑에 층, 또 밑에 층에서 또 밑에 층, 그러면 계속 꼭대기에 있다가 밑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불나면은 완강기가 없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의 서식, 소화전, 비상벨, 상가 같은 거는 소화전, 비상벨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인데 1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에 다 해당되는데 2의 서식은 도배 상태는 X 안 해야 된다. 식당 같은 경우는 도배 안 돼 있는 식당도 많잖아요.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요구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나머지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6가지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자,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다시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앞에서부터 보면 대권,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금세, 실수한다,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세, 실제 권리관계, 취득 관련 세금, 실수네, 수구, 중개보수. 세금은 앞에 있네요. 대권, 금세, 실수. 이거는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라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거는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시험에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종이계약서를 적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 온라인상,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시험에 나오면 좋다. 종이계약서보다. 경제적인 이유는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 등기 대행 보수를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 이런 거 다 공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장 없어도 되고요. 전자서명하면 되니까 편리하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으니까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다. 계약서 위변조,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한다. 타임스탬프, 시점 확인 필 도장이 찍혀요. 계약서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시점 확인 필 1일 도장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인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시점 확인 필 2 도장이 찍혀요. 계약 시간도 위변조가 안 된다고.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계약 성립됐다. 이게 딱 찍혀버려요. 그래서 위변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행위 중개를 차단한다. 이거는 등록되어 있는 개업공개사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해요. 직거래인 경우 전자계약서 현재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 철저. 개업공개사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이거 로그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신분증을 확인하니까 안전하죠. 이게 일반 종이계약서로 하면 신분증 확인만 가능한데, 이 전자계약서는 이미 그 로그인 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되어 있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예 로그인 자체가 안 돼요.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험에 최근 15년간 나온 적은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며칠 안에 해야 돼? 60일 이내.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편무계약은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아파트는 제가 입주한 지 60일이 넘었는데 아직 등기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6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왜냐면 아파트를 입주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고 이전 등기더라고요. 분양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가지고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준다고요. 미등기된 거는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먼저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날로부터 60일 안에만 이전 등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전 등기는 못했어요.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안 하면 가태료 부과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가태료는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가태료인데요. 자, 미등기 전매인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 이행 완료일 또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되죠. 원래는 이론적으로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탈법 목적으로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면 3년 이하 이전액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서 금인제도, 금인이라는 게 뭐냐면 스탬프 도장 찍어두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금인을 받아봤는데요. 계약서 들고 가면 여기에 스탬프 도장을 찍어줘요. 금인 해가지고 스탬프 도장을 찍어주는데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시장 군수구청장 인 도장 찍어주는 게 이게 금인이에요.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금인이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뭐 검사 뭐 이런 식으로 확인 이런 거 받았던 것 같은데, 도장 요즘은 학생들 참 잘했어요 이런 거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했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잘했다 소리 잘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금인 이런 식으로 도장 찍어주는데,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걸 금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금인을 받아본 게 뭘 받아봤냐면, 저는 이게 금인은 뭘 하냐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금인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매매, 교환, 증여계약 세 가지라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근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금인 안 받아요. 또 허가받은 경우에 금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허가구역안에서 허가받으면 금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저는 금인받은 게 증여계약, 아파트 분양받은 걸 와이프한테 증여해준다고 금인받았어요. 제가 50%만 해주겠다니까 99%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러던데, 그냥 50% 증여해주니까 금인계약서 가지고 오라더라고요. 미리 요즘은 자꾸 분양회사에서 알려주더라고. 이게 만약에 제 앞으로 등기를 했다가 다시 증여하려면 또 취득세 또 내야 되죠. 근데 분양받고 그냥 미리 해버리면 따로 취득세 2번 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해주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자꾸 회사에서 그걸 해도 된다고 문자 오고 이러니까 해달라는데 안 해준다고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그 재산은 누가 앞으로 해야 돼요? 일단 내 앞으로 해야 돼. 내 앞으로. 그래야 남 주기가 쉽지. 남 앞으로 돼 있는 거 빼앗아오기는 어려워요. 소송해야 되고 엄청나게 피곤해요. 영원히 같이 살려면 공동 명의로 하면 되고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일단 내 명의로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금인은 시구 읍면장한테 받습니다. 시구 읍면장. 군수한테 받는 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장, 동장한테 받으면 됩니다. 이는 군수한테 받아도 되네요. 아까 농지취득자격증은 군수는 아니라고 했죠. 군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시장등에게 금인 신청 가능하고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계약서 원본 한 부, 그 다음에 사본 2부, 3부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시군구 수 플러스 한 부의 사본을 더 제출하면 되고요. 등기법에서 등기도 실질적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 소리만 보는 거지 진짜 이게 진정한 소유자가 맞냐 이런 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 암기 프린터 거기 10번에 있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건 시험에는 암기 프린터 10번에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최근 15년간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10번에 암기 프린터 10번에 있네요. 있기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것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거지 진짜 실거래 가격 맞냐 이런 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 국회 인사청문회 하면 옛날에는 다운계약서 적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금인 받을 때에는 그게 진짜 관행이었어요. 매매가 1억이면 1억이라고 안 적고 그냥 지방세 시가 표준액만큼 낮춰가지고 다운계약서를 적었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최근 15년간은 2006년 이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요거는 민법에서 반드시 나온다. 중개실무에도 나올 확률 80% 이상이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452페이지. 계약서 금인제도에는 지금 시험 나온 거 표시 안 돼 있죠, 기본서에.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452페이지에는 보니까 33, 34 이렇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455에 보니까 35회 때도 나왔네. 계속 나왔어요. 그게 5년 동안 4번 나왔다고. 5년 동안 4번. 명의신탁 약정 해당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고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명의신탁이라는 건 명의를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를 맡기는 게 신탁인데,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 되는 게 뭐냐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명법상.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거 신탁회사에서 이런 걸 많이 권장하더라고. 예를 들면 아들은 말을 안 듣는데 손주들한테 재산 다 주고 싶으면 아들한테 안 주고, 이게 명의신탁을 해놓는데 신탁회사 앞으로 명의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를 내가 그냥 수익자를 지정하면 되거든요. 위탁자가 지정해가지고 손자 앞으로 다 주라 내 죽으면. 그럼 대부분 판례가, 그러면 자식은 한 푼도 못 가지고 손자 수익자가 다 가진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네, 소송해도 오빠도 이미 명의를 넘겼으니까 신탁회사로. 이거는 이 실명법상 명의신탁하고 신탁법상 명의신탁이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수탁자가 받을 숫자,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등기 명인이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인데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나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모두 신탁자가 아니라, 즉 위탁자라고 하는데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신탁법에서는. 그래서 신탁회사에다 맡겨놓으면 신탁회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선 수익자를 정한다고.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주라고. 그러면 그 수익자가 다 가지는 거예요. 자, 특례. 특례는 뭐냐면 특별히 예외죠.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 지금 453페이지 했고요. 453. 그 다음에 454에 특례 있잖아요. 특례. 특별히 예외가 인정되는 거. 454페이지 그 박스에 보니까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 포함,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우리 집안에도 옛날 문중 땅을 형님 앞으로, 장남 앞으로 다 등기를 했었어요. 그게 명의신탁이라고. 실제는 장남 게 아니라 조상들 여러 사람 그 문중 땅인데,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문중 앞으로 있는, 옛날에는 우리는
문기제도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는 등기가 안 돼 있고요. 그냥 집문서만 주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겼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등기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등기를 다 해라. 그 대신에 종중 앞으로는 등기가 안 된다. 자연인 앞으로만 등기가 가능했어요. 비법인 사단 명의로는 등기를 못 하겠다고요. 그 전부 우리나라 땅의 거의 90%가 종중 문중 땅이었거든. 옛날 일제시대 때. 그 등기해라 개인 명의로. 등기 안 하면 주인 없는 걸로 간주해서 국가에서 몰수하겠다. 국가에서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종손, 장남 앞으로 다 등기를 했다고요. 문중 땅인데 명신탁이잖아요.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원래 명신탁을 하면 그 명신탁 계약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신탁을 한 신탁자, 수탁자 다 처벌합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례라는 건 뭐냐면 원래 무효인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거는 무효가 아니고 원래 처벌하는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입니다. 특별히 예외입니다. 명신탁에는 해당돼요. 그 다음에 2번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옛날에는 누구 명의로 등기했어요? 옛날에는 부부 공동재산이라도 남편 명의로 옛날에는 등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부동산 제가 보니까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걸 팔고 다시 살 때는 전부 부인 명의로 바꾸더라고요. 그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벌 안 한다고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멘탈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3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2번 특례가 인정되는 명신탁의 법률관계 나와있죠. 아까 원래 무효인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유효하고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종중 배우자 이거는 처벌도 하지 않는다. 탈세 목적 등이 아니라면. 자, 그 다음에 454페이지 명신탁의 유형이 이자간 명신탁. 지금 454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이자간 명신탁을 다른 말로는 양자간 명신탁, 이자나 양자나 같은 말이잖아요. 두 사람 간의 명신탁이 있고요. 3자간 명신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명신탁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자간 명신탁 또는 이전형 명신탁 요거는 민법에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주로 3자간 명신탁이나 계약 명신탁 요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이자간 명신탁은 A 신탁자 뭐 B 시험에는 가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가벌로 많이 나오죠. 가벌 이게 일본식 잔재예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가벌병정무 이게 요즘 뭐 ABC X 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정황이 나름이죠.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럼 X 토지를 A가 신탁자 맡기는 사람이에요. 수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명신탁 나무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이 약정은 무효고 그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A, B 지금 B 명의로 등기는 돼 있다고 소유자는 누구냐고요? 등기는 B 명의로 돼 있는데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법적으로 소유자는 A라고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등기가 A가 소유자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모두 수탁자고 소유자라고 했죠. 신탁회사에다 명의를 맡기면. 근데 이거는 실명법상은 계약도 무효고 그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인 A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만약 가벌병 보통 이렇게 민법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가벌병이면 제3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병이 B로부터 병이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취득했다면 선악을 불문하고 악의 제3자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AB 관계를 알고도 취득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선의의 제3자에 한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면 X죠. 악의 제3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무조건 이 사람은 그 A는 이게 A가 여기는 A가 소유자잖아요. 지금 무효기 때문에 그냥 A가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행위주에서는 B가 소유자다 이렇게 법을 바꾸든지 판례가 바뀌든지 이러면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겁이 나서 내 물건 뺏기는 거잖아요. 내 부동산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해 줬다가는. 근데 지금도 등기는 이렇게 비명의로 돼 있어도 A가 소유자니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이 B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빨리 팔아먹어야 되겠죠. 팔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 이제 모든 맹신탁 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입니다. 현실적으로 절도죄는 남은 물건을 훔치는 게 절도죄예요. 뭐가 더 형식적으로 무겁게 처벌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횡령죄하고 절도죄 중에서 절도죄가 더 무겁게 처벌하죠. 절도죄 남의 걸 그냥 훔쳐오는 거 그건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거고, 횡령죄는 남이 맡겨놓는 거 네가 관리하라고 맡겨놓는 거. 물론 하여튼 어쨌든 규모가 크면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절도죄가 조금은 더, 횡령죄는 일단 맡겨놓은 거잖아요. 일단 그래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괜히 현실적인 거는 말할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든 모든 맹신탁 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3자 간 맹신탁, 등기형 맹신탁, 중간생략형 맹신탁 다 같은 말입니다. 뭐 이것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병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뭐 갑을 병정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매도인을 갑이라고 안 하고 을로 하고 매수인을 갑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정하기 나름이라고요. 두 사람 간에 맹신탁을 했다고, 매매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했는데 매매계약을 하면서 갑한테 을이 지금 내가 내 이름으로 사면 1가구 2주택이고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우리 아들 명의로 등기 좀 넘겨놓자.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래 뭐 아들 명의로 하든 네 명의로 하든 나는 어차피 돈 받았으니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럼 뭐 아들 명의로 해놓으려면 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아들하고는 사전에 맹신탁 약정이 있었겠죠. 네 명의로 좀 등기를 해놓을게. 돈은 내가 내지만. 그러한 약속, 맹신탁 약정, 계약 무효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악을 불문하고 악의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버렸다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그리고 수탁자인 병이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매수인은 을은 병한테 맹신탁 약정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지가 안 돼요. 왜? 해지라는 건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아예 처음부터 무효잖아요. 효력이 없었으니까 맹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무효인 등기를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거나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갑이 해야 돼요. 근데 갑은 어차피 돈 다 받아 챙겼으니까 신경 안 쓸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을이 갑을 대신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해가지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격려함으로써 을이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의를 맡긴 사람. 민법에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계약맹신탁입니다. 교과서 456페이지. 계약맹신탁, 위명맹신탁.
이게 도덕적으로 좀 논하는 거는 그렇지만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악의적인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거는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청문회, 인사청문회인가 하여튼 국회 그 하는 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강모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인천공항 만들 때 처제 이름으로 거기에 투자 또는 투기를 했더라고요. 샀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왜 처제 이름으로 사놨냐, 땅. 너 그거 공항 생긴 거 알고 미리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한 거 아니냐 하니까 그 국토부 장관이 뭐 강모 씨였는데 이런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까봐 그렇게 하더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처제가 지돈가 지가 산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말 하니까 국회의원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처제가 진짜 투자했는지 내가 돈을 내주는지 알기 어렵죠. 이게 자금주 돈 대준 사람, 이 사람이 신탁자예요. 신탁자. 뭐 예를 들면 갑이 돈 대줬다고 누구한테, 을한테, 수탁자한테. 그럼 이 수탁자가 뭐 매도인, 이게 그 강모 그 국토부 장관도 있었고요. MB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게 두 번이나 요 명신탁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도곡동 땅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내곡동 땅도 나왔어요. 최근에 내곡동 땅.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률가가 아니니까 법을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내곡동 땅 퇴임하고 살 땅을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곡동 그 청계산 역 앞에 거기 단독주택이 많이 짓더라고요. 거기에 아들 명의로 샀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왜 아들 명의로 샀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법을 모르니까 내 명의로 사면 투기가 생길까봐 그냥 조용하게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아들 명의로 샀다. 이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이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한 거예요. 돈은 내가 내놓고 명의를 아들 명의로 해주면 실명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인은 이 도곡동 땅도 이 땅 판 사람은 지금 도곡동 그 1번 출구 앞에 보면은 포스코, 더샵, 주상복합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땅이 산 땅이 지금은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EBS 본사 맞은편에 있어요. 제가 EBS 강의를 한 6년 정도 했는데 그 EBS 좀 웃기는 게 그 도곡역이 도곡 사거리에 생겨야 되는데 그 EBS 있는데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역 위치까지도 자기 땅 앞으로 바꿨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땅을 20억에 샀다고 누구 천암 앞으로 샀잖아요. 천암 명의로 MB 천암 명의로 20억 주고 이 땅을 샀어요. 매도인한테 사가지고 이걸 260몇 억에 팔았더라고요. 양도소득세 빼고 200억 남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200억이 통장에 꽂혀 있고 이자만 찾아가고 지금도 돈이 그래 지금도 누구 돈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 결과 그 천암 돈은 아닌 게 확실한데 누가 줬는지는 알 수 없다. 왜 모르냐 물어보니까 세종대왕이 가신 지 600년이 넘었는데 어디로 간지 내가 어떻게 하냐. 검찰총장이 이렇게 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그 만원짜리 그때는 옛날에 5만원짜리 없었거든요. 만원짜리에 세종대왕 그려져 있잖아요. 그 결론은 현금으로만 주고받아가지고 못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통장으로 그랬으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원래는 무효입니다. 이것도 무효인데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선의라는 것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매도인이 알겠어 모르겠어요. 만약에 20대 젊은 여자분이 20억 가지고 왔어요. 그럼 매도인이 야 너 어느 놈한테 20억 받았냐 네가 번 건 아닐 것 같은데 빨리 부르라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매도인은? 그러면 꼰대 아저씨 재수없어 난 아저씨 거 안 산다 하면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선의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모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럼 선의면 유효하다고. 이게 아까는 다 무효했잖아요. 물권 변동 효력이. 이는 선의인 경우에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근데 제3자는 악이라도 유효하다고 했죠.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수탁자로부터 제3자가 수가 받을 숫자에 받을 수, 명의를 받은 사람, 등기 명의를 받은 사람이 수탁자예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고 모두 횡령죄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명의신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빨리 팔아먹는 게 최고 낫겠죠. 팔아먹어도 형사처벌은 안 받으니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부당이득, 민사상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는 있지만 돈 다 쓰고 없다 하면 받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돼야 합의금 들고 합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위반시 벌칙이 민법에는 나온 적이 없다고요. 중개실무에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실명법은 외래 중개실무가 더 어렵게 나와요. 이게 벌칙까지도 나오니까 민법보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 목록을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도 아닌데 인 것처럼 쏘겠다면, 왜냐하면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속인 경우.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20%,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또 1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나무 이름으로 10억짜리를 나무 이름으로 등기해 놓으면 결국 얼마를 뺏길 수 있어요? 지금 5년에 2억 원, 2억. 그 다음에 수탁자 1억.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수탁자 1억. 그 다음에 과징금 30% 하면은 3억.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10% 하면 1억. 2차 이행강제금 20% 하면 2억. 6억, 7억, 9억. 10억짜리 나무 이름을 등겨놓으면 9억까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9억까지도 뺏길 수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짓을 하지 말라. 다른 벌칙하고 다른 게, 보통 지금 다른 벌칙은 징역 1년에 보통 1,000만 원 정도예요.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5년에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 가급적이면 돈으로 징역 보내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거는 벌금을 선고하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